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합동 천도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죽음 수업 법문이지만 삶과의 연결성이 조금 강한 주제, 죽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과의 연결성이 조금 강한 주제를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 제가 오늘 재밌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죽음을 두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전략이죠. 그게 뭐냐면 들킬까봐 그러는 건데, 뭘 들킬까봐인지는 이따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죽음 수업을 시리즈를 쭉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죽음 수업 시리즈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죽음이라고 하는 하위 카테고리의 경험을 추적해서 상위 카테고리의 내용으로 가보면 삶도 죽음도 그냥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일상적으로 보고 죽음은 너무 특별하게 보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똑같은 경험이다. 이 관점을 지속적으로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요. 여기서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삶과 죽음이 평등한 것처럼 뭐가 또 똑같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밤에 잠자는 시간, 잠과 꿈의 경험 역시 평등하다. 똑같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연습하고 싶으면 매일 밤 죽어보면 돼요. 매일 밤마다 죽어보면 돼요. 어차피 매일 밤마다 돌아가셔요. 깨니까 안 돌아가신 것 같지. 밤에 죽는 거하고 나중에 죽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깨냐 안 깨냐 이거 차이예요. 똑같아요. 과정이. 잠에 들었다가 의식이 수면 밑으로 아예 침체되어서 사라졌다가 의식이 표면 위에 올라오면서 꿈을 꾸다가 이것과 죽었다가 갑자기 바르도의 경험이 꿈처럼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 죽음 그리고 잠과 꿈의 시간까지 모두 다 평등하다. 그 어떤 원리로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는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우리가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한 생을 놓고 보는 건데 이번 생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몸을 내 집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체크아웃 하는 게 죽음. 다음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이잖아요. 그게 거기 태어나는 거. 다음 몸을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다음 생인데 이건 체크인.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체크아웃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체크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죽음이 막연히 두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미지.
사실은 무지죠. 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가 아니라 무지예요. 알면 두렵지 않다. 죽음을 충분히 준비한다면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원래는 더 길어요. 저번 시간에 더 길게 복습을 했어요. 하지만 저번 시간에 복습을 다 했더니 20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죽음, 그 다음 뭐가 있을 거냐면요, 외로움, 그 다음이 뭐냐면은 독거, 혼자 산다는 거, 혼자 살아가는 독거, 그 다음에 이 탈의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예요. 탈의존성, 의존성을 벗어버린다. 탈의존성,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주제로 다시 가보죠.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거기에는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생존 본능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생존의 욕구, 생존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추구하는 에고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보면은요, 뭐 때문이냐면 죽을 때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 남아요. 죽음의 순간에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혼자 남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때, 나 이런 사람이다 할 때 내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다. 이게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도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다 할 때, 난 이런 사람이다, 여러 가지 해시태그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학교를 다닌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인 사람이다.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들은 또 나는 이런 자녀가 있는 사람, 이거 참.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자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에요. 나의 소유물은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걸 보면 그 가져가는 거, 그것이 유일하게 나라고 할 만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진짜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가족들이 함께 오든가요? 죽어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무수히 주고받다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가족들이 따라올까요?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돌아가시는 분들 한번 봐보면 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따라갔나 안 따라갔나 보면 알잖아요. 안 따라갔잖아요.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유물들, 명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유물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한테 유산 주시는 분 별로 없어요. 평생 애써가지고 모아놓은 거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장고로 찍혀 있을 수 있다면 가지고 가지. 그걸 왜 줘요? 가지고 가지. 못 가져가니까 세상에 뺏기느니 그래도 그나마 자녀한테 뺏기는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사실은 이거 써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음 수업 얘기할 때 유서 빨리 쓰라고 얘기하나요? 천천히 쓰라고 얘기하나요? 빨리 좀 써라. 유산을 남겨주는 거 말고 유서는 빨리 쓰라고 하잖아요. 빨리 써야 된다고. 정확하게. 얼마씩 남겨줄지까지 정확하게 쓰라고. 그런데 그거 왜 미뤄요? 아까우니까. 쓰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미뤄가지고 결국은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분란을 만드는데 유서 빨리 쓰세요. 내 모든 소유물도 못 가져가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된 순간들은 정말 많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되는 순간, 이 순간이 언제냐면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혼자 남는다.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두렵냐? 에고, 자아는 이걸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뭘 들키고 싶지 않냐면요. 혼자 남았으면 혼자 딱 남아요. 혼자서 딱 남으면 두려워가지고 당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엔 뭘 볼까요?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볼 게 뭐만 남아요? 나만 남죠. 그러면 나를 보겠죠. 그럼 뭘 들킬 것 같으세요? 맞아요. 나의 실체를 들켜요. 내가 에고가 그렇게도 생존시키고 싶어 하던 환상으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것을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되더라도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로 혼자가 되고 싶지 않도록 만들고, 이것이 에고가 자아를 유지하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혼자 남아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게 뭐 때문이냐? 자아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롯이 혼자 남겨졌을 때 나의 실체를 볼까 봐. 자, 사실은 본래 혼자였어요. 모든 존재는요, 본래 혼자예요. 우리 함께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혹시 함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불교 인식학을 다시 공부하셔야겠어요. 여기 계시는 사람, 여기 계시는 대상, 이 조건,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수행자에게는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람도, 조건도, 상황도, 자신의 마음까지도 전부 다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실존하지 않고 인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윤회의 삶이 끝날 때까지 혼자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원래 우리는 혼자 있어요. 원래 우리는 혼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눈만 감아보면 알아요. 눈만 감아보면
우리는 지금 산청 송덕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청 송덕 사이에 있다는 것은 다 환상이고 꿈이고 그냥 내 마음 위에 앉아 있다는 거.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토대 위에 그냥 앉아 있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예요. 그런데 자아가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들키면 어떻게 된다? 혼자라도 있었던 것 그 주체조차 없다라는 걸 들킬까봐. 그럼 자기 죽거든요. 그럴까봐 끊임없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존재들과 함께 있다. 그 존재들이 실체가 있다. 실체 있는 그 존재들이 좋은 거, 싫은 거, 차별이 있다.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겁니다. 살기 위해. 눈만 딱 감아보면 알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전부 착각, 함께 있다라는 거 전부 착각, 결국은 오롯이 홀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눈 감으면 다 똑같다. 그래서 자주 눈 감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온갖 차별이 사라져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마음 위에서 살아갈 뿐이다. 홀로. 그런데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꿈에 속지 않고 함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혼자 있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원래 혼자였고 자발적으로 그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홀로 남겨져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대상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어울려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정을 나누고 온갖 것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꿈을 꿔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준비가 안 돼 있냐면 혼자서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혼자 남겨지게 되는 거죠. 다 뺏겼어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사람들과 나의 세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소유물을.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더라. 자, 오늘 죽음이 두려운 이유, 혼자 남겨질까봐 여기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연습하면 죽음이 좀 덜 두려울까요? 혼자 있는 연습. 혼자 있는 연습.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요즘에는 몇 살쯤 돼야 노년인가요? 70세예요? 80세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노년 안 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겠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 한 65세쯤부터는 노년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쓸게요. 더 써서 70대부터라고 하죠. 뭐 예. 그러면 사실은 학계에서는 60대의 노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65세쯤 이렇게. 그러면 그 노년 세대들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가구를 무슨 가구라고 그래요? 독거 가구. 이런 노인을 무슨 노인이라고 하냐면 독거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독거 노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롭다, 불행하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은 실제 노인 가구 중에
노인 가구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가구 중에 독거 노인은 10명 중에 4명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서. 그러면 그 노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노인들의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 독거 가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있어요. 2인 가구는 뭐냐면요, 노부부가 같이 살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는데 자녀와 살든지, 이게 2인 가구예요. 그 다음에 3인 가구가 있고 4인 이상은 다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세대.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주관적 행복 지수가. 다세대일 것 같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노부부가 같이 살아요. 자녀와 같이 살아요. 이게 더 비참해요?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비참해요? 자, 아까 분명히 독거 노인 그러면 무슨 느낌이라고 했냐면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 받는다 그랬잖아요. 고독사. 저는 고독사 할 거예요. 저는 자발적 고독사. 저는 고독사를 선택할 건데, 고독사가 죽음에 있어서 진짜 유리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임종의 순간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임종의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아무런 방해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 아무런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건 사람한테도 안 받지만 환경에서도 안 받아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자기 집에서 죽을 수 있어요. 고독사 안 하면 다 객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고독사 할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또 두 번째도 있어요. 3일에서 7일 동안 누가 내 시체를 안 건드려 줄 수 있어. 3일에서 7일이 지나야 육신과 정신의 이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평균적으로. 고독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은 이 육신을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죽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져, 닦아, 거기다 태워. 이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신체는 엄청난 불안과 당황과 고통을 느껴요. 7일까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태워버려요. 전 무조건 고독사를 선택할 건데, 그런데 잠깐 고독사로 갔는데, 왜 고독사로 갔냐면 독거 노인이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 근거에 고독사가 일부 근거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독거 노인 불쌍하고 비참하다면서요. 그러면 독거 노인이 더 불행하겠어요? 아까 2인 가구가 불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분이 있거든요. 2인 가구가 더 불행할 것 같으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2인 가구가 가장 불행하고요. 그 다음이 3인 가구. 그리고 다세대 가구와 1인 가구는 거의 비슷하게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라이프 스타일은 독거다. 이게 일본 정부가 낸 통계예요. 일본 정부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구 유형별 행복 지수를 조사한 통계입니다. 뭐 일본이라서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시작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충분한 노년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의 착각과 오해와는 다르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고 비참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더라. 오히려 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
남편 하루 밥 3끼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이제 70쯤 됐으면 안 하고 싶겠죠. 예. 아들이 들어왔네? 아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밥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이가 75이 됐는데 아들 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손자, 손녀를 맡겨놨네? 아니, 아들 젊을 때, 힘 좋을 때도 키우기 힘들었는데, 나이 다 들어가지고, 손자 키우려고 하면, 그 속세 기른 걸, 경제력도 예전 많지 않아, 거기다가 힘도 예전 많지 않아, 자기 몸도 아파, 이런데 속세게 봐요. 함께 살아가는 게 무조건 좋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전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전통적인 이 가구의 제도, 가구의 형식, 이것이 공유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X세대 이때, 지금 40대죠? 지금 40대에 해당되는 이 X세대들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발전해가지고요, MZ세대라고 하죠. 20, 30대. 20, 30대는 비혼이 아니라 비연애래요. 비연애. 연애도 안 한다. 연애도 귀찮다. 연애도 부담된다. 연애도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아마 평생 솔로라고 하는 개념이 이 MZ세대, 지금 청년세대 때부터 아마도 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한 가지 유형으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자녀를 낳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중간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당연히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혼 비연애라,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지내요. 심지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다시 1인 가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혼율도 높아. 거기다가 이 각종 이유로 혼자 살아요. 결혼한 상태에서도. 그래서 평생 솔로를 유지하는 경우, 독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대고, 그리고 평생은 아니더라도 삶의 대부분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혼자 살아가는 게 무조건 불쌍한 건 아니다. 외로운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노년에 혼자 살아요. 독거노인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니까 장단점을 따져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원래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혼자 살고 있어요. 이건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장점을 보고 1인 가구를 선택했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혼자 살아요. 외로움이라는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로움과 반대 시소면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유로움이에요. 자, 시소 양 끝에 한번 놔보죠. 자유로운 게 좋으세요? 외로운 게 좋으세요? 아니, 자유를 포기하는 게 나으세요?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나으세요? 어느 쪽으로 기우세요? 그냥 자유로 기울지 않나요? 그래서 독거예요. 그래서 비혼이고, 그래서 비연애예요. 그런데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힘이 있을 때는 자유가 돋보이고, 그
그 힘이 빠질 때는 외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